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을 가르치는 사장님으로 유명하신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이 굉장히 넓고 크더라고요. 읽기도 좋고. 여기서 김승호 회장님은 수학이론이라는 걸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수각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부처님 모신 법당이라든지 절에 가보면 약수터에서 물을 먹듯이 그 지나가던 등산객이나 이게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돌로 지어진 이렇게 커다란 그릇같이 생긴 구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각이 크기가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작은 수각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갈 만한 굉장히 넓은 수각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2단, 3단으로 이렇게 큰 수각이 물이 다 차면 그 다음 단으로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가게 되고 또 그 다음 단으로 작은 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물을 담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자, 수각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이 수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수각이 작으면요.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고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대요. 아무리 작은 비용이라고 해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서 막 여기저기 손을 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각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이 이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지게 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작은 가방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귀엽게 생기고 데일리로 이렇게 매일 들고 다니기에 참 적당하고 뭐 가격도 29,000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이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로 필요로 해서 사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깐 동안. 그런데 이거는 저는 에코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요즘에는 장바구니를 실용을 하기 때문에 에코백을 굉장히 많이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놓은 에코백이 굉장히 많은데 뭐하러 굳이 내가 이 백을 사야 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냥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가방이 없어서 필요로 하는 가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탁 인터넷을 접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읽은 게 또 효과가 있다고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사려고 하실 때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몇 개나 있는데 그냥 단지 디자인이 예뻐서 갑자기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서 꼭 필요해서 사는 건지를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답니다. 돈을 빌리고 내는 4, 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을 넣어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일을 가소롭게 여긴대요. 우리가 왜 일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 가면 뭐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 가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잖아요. 그럼 그거 조금을 더 받으려고 저는 막 통장을 옮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하고 그거 뭐 0. 몇 퍼센트 그거 더 받아야 뭐 한다고 그렇게 유난스럽게 옮겨 뭐 이러잖아요. 그걸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달 내는 그 4, 5%의 이자율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 이자 0.25%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재산은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이게 잘 될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거나 갑자기 돈이 쪼들리거나 막 이럴 때는 이 4, 5%의 이자가 정말 내 목을 죄는 족쇄처럼 느껴지거든요. 막 밤마다 숨통을 조여오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언제나 호경길 수는 없다.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항상 뭔가 수입을 많이 얻으시면요, 꼭 안전지대로 그 돈을 어느 정도 뚝 떼어서 놓지 않으면 그건 다시 다 그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때는 완전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수각이 굉장히 넓은 사람은요, 거기에 물을 채우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리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그 수각이 다 차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 물이 다 차지도 않는 상태로 나 좀 돈 좀 이제 들어오네 싶어서 마구 써서도 안 되고요. 적당하다는 생각에 이제 됐어 이런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된답니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다 없앤 다음에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적게끔 만들어서 생활해야 하고요.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려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한 게요. 조금만 굉장히 어려웠다가도 조금만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요, 이게 펑펑펑펑 써지게 되거든요. 내가 돈을 버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내가 지금 버는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의 소비 수준처럼 딱 그만큼만 지키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자신이 버는 만큼 다 써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4분의 1 버는 사람의 수준만큼만 써야 된다는 거죠. 사치를 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평생 습관으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란답니다. 세 번째, 수각을 다 채우고 난 뒤에는 밖으로 흘러 넘치는 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다 나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으로 치면 그 옆에 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로운 곳으로,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 돈이 굉장히 가치로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배우자하고도요, 충분한 분배와 소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넘치지 않을 정도에서 너무 아이들이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나눠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 있죠. 정말 식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흘러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이 다시 나를 이롭게 해주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소박했기 때문이래요. 이 돈을 너무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쓰면 금방 돈은 마음을 돌려서 나간다는 거죠. 사치를 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치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남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헤프게 쓰지 말자는 거죠. 더 받아와서 남은 케첩은 돌려줘라. 우리 뭐 땡땡 핫도그 같은 거 사면요, 막 케첩을 있는 대로 막 담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주인들도 인심 쓰느라 이제 막 푹푹 담아주는데요. 그렇게 필요 없이 많이 받아온 거는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뭐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만하면 그때에서 체육관을 끊어라. 이런 조언들이 있네요. 그리고요, 아까 배우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김승호 회장님은요, 경영 이렇게 사업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실 때 어느 날 한번 배우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꽃을 선물하라는 숙제를 내준대요. 그럼 배우자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꽃을 선물해줘? 당신 뭐 잘못했어? 아니 뭐 캥기는 거 있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막 이러잖아요. 너나 없이 그래도
그 이유 없이 꽃을 받고는 행복해 한다는 거죠. 왜 꽃을 주라고 하느냐? 배우자는 사업가의 실제적인 동반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가가 돈을 벌면요. 배우자는 꼭 마치 이 사업가의 성공에 묻어가는 무상 혜택 수혜자처럼 취급을 한대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만큼 부를 창출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막 이제 활동 수준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도 막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집에만 있고 막 위축되고 지금 배우자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 또 뭐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생활비는 정해져 있고 내가 뭐 실질적으로 느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들의 불만은 근원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불만이 막 쌓여간대요. 사장인 남편은 아내가 사업에 관해 묻거나 확인하려고 들면 대뜸 화부터 내고 본다는 거죠.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평소에 사업에 대해서 막 조곤조곤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참았다가 몇 마디 물어보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뭐 당신이 왜 그거를 확인하려 드냐고 막 또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좀 더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결혼 이후에 성장한 이 법적 재산의 모든 부분의 절반은 배우자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회사의 이익을 반은 배우자에게 배당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회사가 이렇게 성장 단계라서 뭐 반이나 좀 배당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요. 뭐 마누라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하지만 그건 배우자의 몫이니까 결정도 배우자가 하라고 권유를 한답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이렇게 목돈을 주고 나서 그 돈을 잘 관리했다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한테 다시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을 한대요. 회사 이익의 절반에 대한 자주권이 배우자에게 있고 그 돈을 직접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걸 인정해 주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집안의 실질 자산이 확보되는 일이랍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해도 회사의 돈이란 회사 내에서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돈은 집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실제 소득이 아니에요. 실소득은 회사 장부상 순이익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옮겨진 돈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업자로 대하는 순간 그 가정은 사업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한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내가 지금 사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부인한테 그런 것까지 배당을 해주면서 챙겨줘야 하느냐. 그죠? 그런 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책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돈은요,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질문이라고 해요. 왜 1억 있으면 10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10억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너무나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시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을 벌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꿔보셔야 된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해지잖아요. 이 돈을 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맨날 이코노미석만 타다가 이제 한 번은 항공사 직원의 호의로 이렇게 비즈니스 석에 타게 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후로는 몇 년을 아무 불평 없이 타고 다니던 그 일반석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었대요. 이게 증가된 갈망은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죠.
더 고급을 찾고 더 안락함을 찾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부는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킨다. 왜 보면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진짜 왕왕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이미 무뎌진 거예요. 느껴본 적도 별로 없고요. 처음부터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왜 저렇게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망치는 쓸데없는 마약이라는 것에 저렇게 빠져서 허우적댈까? 나 같으면 정말 내 능력 밖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사느라고 바쁠 텐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마약에 저렇게 심취해가지고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걸까 하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으로도 그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감각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 돈이 그렇게 만든 거죠. 돈은 중독성이 있고요. 중독은 언제나 더 큰 중독을 불러옵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은 현격하게 짧아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는요, 경험이나 지식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별장이나 요트 이런 건요, 나중에는 뭐 불편해서 친구들이나 빌려주게 되고요. 더 좋은 집이나 차는 뭐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 섰다. 그러면 더 부끄러워지기만 하는 거죠. 막 창피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들한테 돈을 쓰던지 아니면 친척분들을 뭐 어디로 초청해서 여행을 시켜드리던지 뭐 이렇게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돈은요, 행복을 주진 않지만 행복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끔 만들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 우리가 돈을 부릴 줄 아는 삶, 돈을 부린다는 게 돈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해야 할 일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많이 벌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심을 하셨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 순풍을 기다려요, 배가. 그래야 잘 나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바다에서 늘 순풍이 불기만 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냥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배는 좌초돼서 뭐 태풍을 만나거나 해서 그냥 꼬꾸라져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겠죠. 그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순풍아 불어라 불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목표가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순풍이 불던 역풍이 불던 어떤 바람도 내가 이리저리 돛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바람을.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성공한 사람은 막 비범한 사람이 아니래요.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이 말 굉장히 좋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왜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고 명상하고 막 자기 공부, 자기 개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막 아주 큰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소소한 일이고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 그걸 끊임없이 해내는 사람이 그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자, 호황기라고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언제 호황기가 오는 거야? 지금 호황기인데도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호경기가 오는 거야? 하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불경기라고 그러잖아요. 불경기.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호경기가 왔어요 라고 말한 적 있으세요? 진짜 호경기가 왔는데도 호경기가 왔다라고 말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경기라고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역설적으로 가장 돈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가 굉장히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요,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불경기에 돈 벌기가 쉽나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회사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다. 불경기에 잘 될 비즈니스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불경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횡령을 해도 자기 책임이다. 횡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 싸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책임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 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했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가졌는지 사장에게 어필을 했다면 그 사장이 그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거죠.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요.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 성공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고 닮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아라.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혼자서 찾아보겠다고 지도를 들고 막 동서남북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만약 실패를 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도전하면 된다. 이 말 정말 좋지 않아요?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돼요. 실패라는 게 내 인생을 모두 넘어뜨린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성공했거나 실패했다가 아니라 성공했거나 좀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다. 그냥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손해지 해서 실패했다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다. 즉시 해야 한다. 여기서 제 이렇게 모토가 하나 나왔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거는요, 청강내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뭔가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계시나요? 즉시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올해 안에 하십시오. 그리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될 때까지 하십시오. 저도 이 말을 듣고 수첩에 커다랗게 써놨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는요,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나 이것만 생각한대요.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여성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고추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들은 가진 게 조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들은 왕년을 들먹거린다. 그들에겐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다.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만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정말 멋진 이론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비교할 게 없구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긍정적,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만약에요,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또 3년 전과 별 차이가 없고 5년 전과 또 별반 다르지가 않다면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과거에 집착해서 살았다라는 증거래요.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한 일이 없다라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다음 시간에 2편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만나요. 안녕.